제가 부산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자취를 시작한 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상경하기 전에는 부산에 엄마랑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아침 일찍 전기 공장에 출근하시기 전에 항상 국을 끓여주셨거든요. 아침밥 먹으라고. 저는 엄마가 국 끓이는 소리, 요란하게 압력밥솥 돌아가는 소리에 항상 잠에서 깼는데 제가 일어나서 씻고 그 밥을 한술 뜨는 걸 보고 나서야 엄마가 출근길에 나서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저녁에는 제가 학교 마치고 오면 일 마치고 오셔서 엄마가 밥을 새로 차려놓고 저랑 먹으려고 마냥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어린 마음에 학교 마치고 친구들이랑 좀 놀고도 싶고 밖에서 저녁도 먹고 들어가고 싶은데 엄마가 항상 기다리고 계시니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자취하고 한 6개월 접어들었을 때였나? 부산에 엄마 몰래 한번 깜짝 놀래켜 주려고 내려간 적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계기가 하나 있는데 저녁 때가 다 돼서 갔는데 어머니가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엄마는 라면을 안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좀 아차 싶었어요. 제가 서울로 떠나온 지 1년 만에 냉장고는 또 얼마나 안 열었는지 성에가 막 가득 비어 있고 밥솥은 아예 밥을 안 해 먹는지 찬장 구석에 막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싱크대 앞에는 검은 봉지에 라면 봉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를 보고 좀 느꼈어요. 아, 우리 엄마가 나 먹게 하려고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새 밥을 해 먹이셨구나 이렇게 싶더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에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를 거쳐서 조금씩 그것에서 하나하나 홀로서기 해 나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비로소 더 이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게 성장했을 때 자유롭고 홀가분한 그 찰나에 모양감에 젖어서 엄마들이 느낄 소외감을 놓치지는 않나 그렇게 성찰해본 계기도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 대해 정리하자면 노골적으로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런 심파 스토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덤덤하게 엄마를 소재로 한 친숙한 이야기라는 점, 또 성장한 자식과 역할을 잃은 부모라는 관계에 그런 관계의 주제의식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추천할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어, 우리는 종종 그 상황에서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말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인생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소설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 노라는 자신의 삶이 우울하고 불행하고 그런 슬픈 사람이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라는 약혼자에게 문자로 파혼 통보를 받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하던 직장에서도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거기다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랑하는 반려묘 볼테르의 죽음마저 겪게 되는 정말로 우울하고 불행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저하다가 놓쳤던 인연과 기회들, 잘못된 선택의 연속으로 자신의 모든 결정은 재앙이 돼서 노라 자신이 상상했던 모습에서 멀어지기만 한 거죠. 그래서 그날 밤 11시 22분 드디어 노라는 죽기로 결심합니다. 분명 노라는 죽음을 시도했고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떴을 때 손목시계에는 0시 00분 자정을 가리켰고 삶과 죽음의 중간지대라고 불리는 이상한 도서관 앞에 있었어요. 노라는 그곳에서 어릴 적 만났던 사서 앨런 부인의 안내로 과거에 다른 선택을 했었더라면 살았을 수도 있는 다른 노라의 삶을 살아보고 그 중에서 가장 완벽한 삶을 찾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노라는 후회의 책을 통해서 살아보지 못했던 삶들을 직접 살아보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지만 그곳에서 또다시 만족하지 못해서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오고 다른 삶을 찾다가 다시 돌아오는 반복을 통해서 드디어 자기 스스로의 마음의 답을 찾게 됩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자신이 살지 못하는 삶을 아쉬워하기란 쉽지만 진짜 문제는 후회 그 자체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후회가 우리를 쪼글쪼글 시들게 한다고 표현한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 책이 더 좋았던 이유는 이루지 못한 일들의 관점에서만 자신을 바라보면서 항상 후회하기를 반복했던 노라처럼 저도 되고 싶었던 꿈이 있고 또 되지 못해서 아쉬운 꿈도 있고 다시 선택하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나도 노라처럼 저런 기회를 얻는다면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을 되게
하면서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책 막바지를 읽으면서 이렇게 계속 후회만 하는, 그렇게 후회 때문에 허비한 그 많은 다른 가능성들이 저한테는 앞으로도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후회 때문에 허비하지 말고 그 가능성을 살펴보자, 그런 노력을 하자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 제대로 후회를 마주보고 이 후회를 끝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갖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스스로 했던 선택들 때문에 후회로 쪼글쪼글 시들하고 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상하이 fudan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주인공 위지아는 유방암에 걸린 뒤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고 아껴주던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점을 기록한 글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30살 나이에 중국 명문대학교의 교수가 됐고 더 높은 꿈을 이루기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뛰었던 그녀를 만나게 됐습니다. 자신의 꿈이 만개할 시점에 암에 걸렸지만 현재를 바라보면서 남편이랑 그리고 아이를 생각하고 또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미래를 고민하면서 삶의 끝에서 절망이 아닌 새로운 삶과 그 새로운 시간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는데요. 저는 문득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나한테 주어진다면 과연 나는 주인공처럼 내 삶에 대해서 후회 없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남기고 떠날 수 있을까? 엄마 위지아는 교수이기 때문에 항상 바빴고 아이를 낳고도 성공한 여자가 되기 위해서 아이를 시댁에 맡겨놓고 계속 일만 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고 나면 아이를 사랑할 시간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아이를 마음껏 안아주지도 못했고 실컷 놀아주지도 못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시간도 잃고 건강도 잃고 나서 소중한 것을 뒤로 미룬 채 살아왔던 자기 인생을 계속 후회를 하지만 추억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손해라는 것, 그리고 건강을 잃을 수 있지만 소중한 사람과 함께한 추억은 누구도 뺏을 수 없다는 이런 내용과 함께 가족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하나씩 만들고 본인의 삶을 정리하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불평이 아닌 감사를 선택하고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하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했던 그녀가 정말 멋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시한부 선거를 받는다면 꼭 하고 싶은 한 가지 일이랑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비명을 직접 적는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갈 이유는 무엇인지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키 세븐은 우주 행성을 개척하는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SF 장르 소설로 위험한 임무 때마다 투입되는 미키는 죽게 되면 전임자의 기억을 갖고 복제되어 다시 위험한 임무에 투입되는 소모 인력입니다. 미키 세븐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미키는 이번 6번의 죽음을 겪고 7번째 다시 부활한 7번째 미키입니다. 이런 미키를 사람들은 불멸의 삶이라며 부러워하기도 하고 영혼 없는 괴물이라며 멸시하기도 합니다. 소설은 미키 세븐이 가장 멍청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나 힘들게 자신의 방으로 살아 돌아온 미키가 마주하게 된 것은 이미 자신을 사망 처리하고 새롭게 복제한 미키 8이었습니다. 나의 기억을 갖고 있지만 계속해서 복제되는 내가 본래 존재했던 나와 같은 존재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과 그 과학자와 같은 엘리트 계급과 그 미키 세븐과 같이 허드렛 일을 하고 소모적으로 사용되는 그 소모 인력 간의 계급 간의 모순을 작품 전반에 잘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키 세븐은 제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만 고민하는 지루하고 무거운 작품은 아닌데요.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유를 덧붙이자면 봉준호 감독이 차기작으로 이 미키 세븐의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책을 고른 것도 봉준호 감독 작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흥미를 갖고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 단순히 봉준호 감독 차기작 원작 소설 때문이 아니라 이 작품 자체의 그
그 기본적인 주제의식과 그 설정이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속독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소개해드릴 책은 팩트플리스라는 책인데요. 네, 부제로서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와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책을 저술한 분께서는 201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평생 동안 인류의 건강과 무지와 싸우시다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유작으로 자신의 아들과 아들 부인, 며느리와 함께 공동 저자로 해서 돌아가신 이후에 아들과 며느리가 출판한 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이제 다른 분들과 다르게 이렇게 저자를 소개하는 이유는 평생 동안 인류를 위해서 또 무지를 위해서 싸웠던, 무지를 타파를 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런 부분들이 높이 평가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꼭 넣었고요.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실들, 우리가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것들이 되게 잘못돼 있었구나. 우리가 옛날 데이터들 이런 걸만 가지고서 여전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많은 큰 오해를 가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큰 실수를 낳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팩트 체크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많은 자료들이 있고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고, 또 우리 실생활에 적용을 하자면 우리 이제 뭐 센터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이쪽 이건 왜 이럴까, 정말 그럴까 찾아도 보고 그러면서 저 업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선택하게 됐고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부분에 얘기한 부분인데, 우리가 가진 상식들, 우리가 저 소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감동적인 소설도 좋아하고, 하지만 한 번쯤은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어붙어 있는 내면의 바다를 깨트리는 도끼가 되는 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